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처음 중간고사 보고 계시는데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뭐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좀 녹화하는 과정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셨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최근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에 만들어졌던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뭐 예전에는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개념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이 대부분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비영리 조직에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들이 많고, 그리고 점점 이것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 또는 비영리 주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영리를 주로 하는 업체들이 복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아서는 영리 기업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과 경쟁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내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고 저 또한 이런 걸 어떻게 접목해 볼까, 그래서 SNS에 대해 집중도 해보고 이렇게 했던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한 번씩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목차를 보면 오늘 이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 과정은 어떻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면 되고,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비영리 조직은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조직의 소유주나 뭐 소유주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뭐 주주, 총회, 뭐 전체 모이는 총회의 개념이 크겠죠. 가치 실현을 위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한 자본을 활용하여 비영리 조직의 미션,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고민했던 미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영리 조직은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조직, 시민단체,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교육 서비스 조직, 이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계획서도 쓰고 로비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한된 재원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설득력을 가지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비교 위에 있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식의 예산 확보들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조직에 있어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이 뭐 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먼저 마케팅은 영리 기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엔 필요 없다.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더더욱 더 필요한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비용률을 유 시장하여 그동안 쌓은 명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는 오해. 그러니까 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에 이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잘못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그래서 홍보 전략에서 아니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뭐 DM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이것들을 보다는 직접 사용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오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원래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을 위해서 쓰는 거는 모금액의 15%는 쓸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 특히나 이제 후원자 입장에서는 모금을 하기 위해서
관리 인원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이것들이 상충하고 있기는 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본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광고업계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 과장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눈물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모습, 울고 있던 기아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생리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마케팅들 이런 것들이 그런 방법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이미지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개념 정리, 그리고 뭐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인적, 물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영리 조직은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원을 확보하며 비영리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이유, 마케팅을 왜 꼭 해야 되는지 개념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 제고에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모금 기관들이 있고 뭐 작은 저희들 같은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 기관 사회복지시설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모금회라든지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기관들도 있죠. 이런 기관들에 대한 부분에서 인지도 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신뢰도가 높은 기관, 활동성이 높은 기관들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금에 한 50% 있다. 몇 개 기관이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불상사 아닌 불상사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는. 그리고 열심히 소규모 기관들이 후원자를 발굴해 놓든다 하더라도 이런 큰 기관들이 한번 사고를 빵 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잘못하신 게 없는 작은 기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도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비영리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비영리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알리는 자리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원 확보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최근에 저희 기관에서 했던 모금 활동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를 조금 구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모금을 짧은 기간에 한 100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치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생활 가정 아이동이 지금 11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딱 한 명이 걸려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는,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함으로써 해서 안전성과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 확보의 부분에서는 이제 비영리 조직의 이제 신뢰성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재정적인 부분의 지원들을 받게 되는. 저희들이 아이들도 이제 그러니까 자꾸 저희 기관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6, 7명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정부 재원이 인건비 최저 수준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월 35만원 정도의 운영비 정도가 답니다. 애들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여름에 겨울에 난방비나 에어컨을 틀고 나면 실질적으로 35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차지가 나가버리고 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이미지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고객에게 강력하고 신뢰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것에 저희들의 미션, 사명, 가치들을 홍보함으로써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기간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면서 우리 활동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그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와 파트너를 찾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 소식들 마케팅을 봄으로 해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서로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와 정치 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비영리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희 활동들을 그러니까 은연중에 서치하고 관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작은 기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영리주의의 다양한 목적을 적용하는 마케팅 유형에는 산업적 마케팅이 있고 사회 마케팅, 모금 마케팅, 공연 연계 마케팅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점점점 이런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케팅의 개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마케팅의 개념은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정의함으로 해서 이것들이 점점 그러니까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학자들마다 주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시장을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케팅 협회, 미국의 있는 협회에서는 2007년에 마케팅은 소비자, 클라이언트, 파트너와 사회 전반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되고 의사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일련의 활동, 제도, 그리고 과정들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의 목적은 판매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태,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품이 있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후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협약이나 물품 지원 이런 형태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적 개념의 마케팅은 판매에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강한 고객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상한 가치를 얻는 과정이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삼방동에 구축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크리에이트 체험실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정 기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실현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장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직접 와서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또 다른 마을 속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이 활동하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치의 공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과 고객 관계 구축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과 고객 욕구의 이해가 필요하고, 둘째는 소비자와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고객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반영한 고객 지향 마케팅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목표 고객이 결정되고 나면 마케팅 사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행동으로 전환하고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것. 네 번째는 수익성 있는 고객 관계의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고객 가치 이런 이야기들 수익성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야기되는데 왜 이것까지 사회복지에서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인 한계 때문이죠. 주는 대로 진행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복지조직은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은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라고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상점을 열어놓고 이제 하듯이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와서 받으라고 한다면 공급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수요가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공급자도 많고 그 수준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이제 고객 지향이라고 하지만 수익성도 담보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게 생산 지향적, 판매 지향적, 고객 지향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설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책에 마케팅 20세기 초의 형태가 이제 생산 지향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판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매력적인 상품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세상에 없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지향적 단계에 보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광고가 중요해지고 설득력. 여러분들이 TV 광고를 보면 예전에는 상품 중심의 광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심의 광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점점 이렇게 안주까지는 서로 이렇게 상품을 주로 하는 도 있겠지만 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삼성이고 두산이고 이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이 이런 마케팅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람 중심의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 지향적 단계 이걸 구체적으로 책에서 살펴보면 20세기 초에 마케팅 개념이 시작된과 동시에 산업 형태에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케팅 역할도 신상품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됐죠. 굳이 안 알려도 판매가 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매 지향적으로 바뀌는 기업들은 20세기 중반 경기 침체에 따른 심각한 수요 부진과 대량 생산으로 인한 공급 과잉 상황으로 효율적인 생산 구조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화돼요. 그래서 광고가 가장 많이 어필이 되는 이런 부분들. 또한 자신들의 상품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들. 근데 이게 역효과가 생기죠. 광고가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역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 기향적 단계로 대중매체의 발달과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는 소비자들이 생산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럼 기업들은 성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한테는 어떤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니아층을 만들어 놔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근데 이와 반대로 삼성의 전략 같은 경우는 제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많게 하면서 그 수요층들에 대한 욕구들을 그냥 제품으로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전략 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의 전략은 박리담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비싼 상품을 판매해서 그러니까 충성 고객한테 판매하는 서비스로 승부를 하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플의 종류, 그러니까 애플이 3-4개 정도 그리고 만드는 제품이 휴대폰만 해도 3개 정도죠. 이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도 삼성이 만드는 제품 판매는 월등하게 삼성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로 보면 애플이 한 5배 이상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장사는 애플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케팅은 고객 지향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상품 구매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서 주변에
이야기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들이 존재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개념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이제 뭐 시장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 고객 관계 구축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는데 먼저 보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 이러면 첫 번째는 사람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로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제공물이다라는 부분이고 고객의 욕구는 시장 제공물을 통해 충족된다. 시장 제공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서비스, 정보, 경험의 종합 등과 같은 무형의 확장된 개념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는 가치와 고객이 만족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시장 제공물이 자신이 전달하는 가치와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단계 낮춰서 아니면 아예 높은 상품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 최대한 그런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넷째는 교환입니다. 마케팅은 거래 상대방에게 대상물을 얻는 대가로 이에 대한 상황하는 대상물을 제공하는 교환의 방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한 행위의 대가로 금전적 비용이나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안 보시나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유튜브의 그 마케팅 전략하고 맞아떨어진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한번 내가 검색을 하면 다음번에 그 화면에 아니면 내한테 이런 영상이 있다라고 메시지가 오는 게 은연중에 그게 화면이 가장 먼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튜브가 변화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화면하고 옆에 분들이 보이는 화면들이 달라요. 첫 화면들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왜? 검색 키워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계속 유튜브에서 먹는 이런 것들을 올려주실 거고 여행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여행에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면서 이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게 맞는지 유튜브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이게 옳은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를 걸러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걸러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시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실제 구매자와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고객은 시장에게 교환의 관계를 실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장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은 뭐 고객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예측하여 고객이 가진 욕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 개발, 광고, 판촉, 영업, 고객 서비스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조정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이렇게 하면 목표 고객에게 무슨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준비하면서 사전에는 조사들 이런 거 충분히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상품을 내놔야 제대로 먹힐 것인가. 뭐 박리담회로 샤오미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품을 그러니까 거의 안 만드는 제품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기업이지만 그래서 근데 이유는 높지 않은 그러니까 많이 팔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박리담회 뭐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많은 제품이 아니지만 몇몇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사게 만드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업이나 조직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의 목표 고객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리고 목표 고객이 의도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이후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도구를 활용한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관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의 과정에서 고객관계 구축은 조직의 수익성과 직결하게 되고, 기업이나 조직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구축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매출, 시장 점유율, 이익 등의 형태를 기업 가치로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관계 관리라는 개념들이 중요하고, 이 개념은 고객의 획득, 유지, 육성 등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고객 가치의 고객 만족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 관리의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이나 조직에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을 구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충성 고객, 그러니까 VIP, VVIP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해내는,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오는 사람의 5%가 백화점 매출의 한 30, 40%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 점유율의 관점에서 고객의 생애 주기에 걸쳐 고객의 구매액 중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개념 중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가상의 공간에 그러니까 명품 시장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샤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근성, 특히 저희들이 메타버스에 잘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놀고 있으면서 그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아이들이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조카나 아니면 손자들이 상품을 요구할 때 그런 상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생일 선물로 좀 당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장 안에서.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자동차, 미니 자동차의 시장에 대기업들이 직접 그것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은 시장과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는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다양한 마케팅 믹스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에서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고객 가치와 고객 만족을 지속하게 제공함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점점 쌓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이게 접목해 보시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후원업체들이 있는, 그러니까 산악회 이런 거 활동 이렇게 할 때 후원업체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산악회였을 때 그 산악회가 활성도가 높아진다면 그 산악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그 산악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후원을 한다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점, 그러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케팅, 사회복지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벤트나 캠페인, 정기후원자 모집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했고, 일일 찻집 형태도 있을 거고, 일일 주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1990년 이후에는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 유니세프 등 대표적인 사회복조직에서 DM을 발송한다든지 ARS 모금을 한다든지 이벤트, 정기후원자 개발 등의 마케팅을 적용한 본격적인 활동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갖고 온다든지, 특히나 조금 획기적으로 진행했던 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렇게 했던 유산 나눔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같이 접목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 추세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시장의 다양한 비영리 조직 간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은 영리 조직에서 이윤이 극대화하기로 사용되던 것들이 비영리 조직으로
이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접목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 적용하는 마케팅은 영리 조직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표로 정리된 것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째는 고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 조직은 시장에서 단일한 고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목표 타겟 계층이 존재하죠. 근데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조직하고 조직을 후원하는 후원자 그리고 기부자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하고 서비스를 받는 조직이 다른 이런 형태의 부분이 조금 존재한다. 그리고 둘째는 생산과 소비가 발생한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시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반대 비영리 조직은 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서비스 형태니까 그 서비스와 같은 이렇게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조직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에서 뭐 생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기업의 형태로 가 있는, 뭐 지금 이제 조금 비영리 조직으로 있는 이런 형태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개념으로 이렇게 뭐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셋째, 마케팅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영리 기업은 마케팅의 목적이 뚜렷하죠. 이익 창출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목표 시장에서 사회에 이익이 부여함과 동시에 이윤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죠. 반면에 비영리 조직은 목표 시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케팅을 활용하고, 교환의 형태도 영리 기업은 화폐라면 비영리 조직은 무형의 서비스.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서비스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째로 상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유형이고, 그러나 비영리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의 무형성과 소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무형의 서비스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후원자를 만족해주는 마케팅 요구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씩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접목되면서 조금씩 깨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무형이라고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게 유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도 한번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째, 서비스의 다양성과 복잡성입니다. 영리주의 생산 상품은 표준화와 대량 소비로 해서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찍어내는 형태의 고민이 많다고 한다면, 비영리적인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맞춤형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당장에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가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케팅의 윤리성과 투명성의 기대가 다르다. 후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영리조직보다 비영리조직에서 후원 개발, 후원금의 사용 등의 더욱 높은 윤리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고, 기업에서 뭐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안 좋은 일을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제재는 받죠. 제재를 받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기업에서 대표적인 게,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하지만 존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영리 조직은 한번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버리면 그 조직 기반 자체가 거의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 7-1에 보면 마케팅의 비교를 해서 표로 정리를 조금 해놓고 있는데요. 영리 마케팅하고 비영리 보면 특징은, 영리는 기업의 내부 욕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비영리는 복지 조직을 둘러싼 내부 및 외부의 욕구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은 목표 시장이나 사회 이익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비영리는 이윤 추구보다는 목표 시장과 사회 이익을 위해 봉사, 뭐 어떻게 보면 봉사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봉사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거 조금 다시 다른 쪽을 달면 사회복지사로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 근데 월급 받는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월급 받아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저희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봉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노력의 초점은 목표 시장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영리라고 한다면 목표 시장의 태도와 행동을 그러니까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조금 존재하고요. 대상은 아이디어 수단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게 되고 비영리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나 이념 등을 마케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기관들이 미션에 의해서 존재 이유에 의해서 그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 관심사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초점이 된다면 영리 마케팅에서는 비영리에서는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 장소, 조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은 뭐 영리는 화폐가 있다면 비영리는 뭐 무형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무형도 있지만 뭐 화폐의 개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를 통해서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는 이익,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것이며 투자에 대한 이익, 판매, 보고 형태로 진술이 된다면 비영리 마케팅에서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재정적인 이슈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익과 지불은 뭐 영리에서는 이익이 보통 고객이 지불과 고객이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 가격이 정해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애플의 아이폰하고 뭐 삼성의 지금 뭐죠? 삼성 휴대폰을 제가 안 써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제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휴대폰이 뭐 아이폰 2대하고 지금 V50 뭐 좀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예전엔 갤럭시 뭐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뭐죠? 잘 모르겠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비영리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익은 수혜자, 후원자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후원을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용 부담하는 쪽하고 이게 뭐라고 했죠? 수혜를 받는 쪽하고는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분할에 있어서는 뭐 영리 마케팅에는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시장 분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면 사회복지에서는 경제적으로 기능 가능성이 없는 시장 분할도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발달장애 아동이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속에서도 기능들이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아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하면 그것들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을 분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주말 체험이라든지 뭐 방학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소비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정의 보호자들이었어요. 보호자들의 휴식, 쉼, 힐링의 시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은 단일한 고객 시장이죠. 휴대폰은 휴대폰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 비영리에서는 뭐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들이 그걸 비용을 부담하고 그 창업 스쿨에 온다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한테 그 돈을 비용을 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제가 만날 아이들이 보호 종료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부분들을 지자체나 뭐 공공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뭐 그러니까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거,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구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이렇게 뭐 목표 관중을 정의하고 가치, 필요,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을 포함한 환경 지식들을 뭐 주변 사항들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떤 가치를 교환할 것인지 그리고 메시지를 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화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표 관중 그러니까
목표 고객을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의 부분에서 점점 세밀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마케팅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마케팅 프로세스는 3C, STCP, 4P 실행 및 평가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차차 이거는 이후 수업 시간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거고요. 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마케팅 계획 수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환경 분석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조직의 환경 분석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이 조직의 환경 분석, 여러분들한테 스왑 분석이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강점, 약점, 그리고 주변의 환경 속에서 기회와 위협들을 어떻게 분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하는 것. 이게 이 과정에서 자기 조직에 대한 역량을 진단하고 시장 내 고객과 경쟁자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왑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책에서 이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놨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강점, 약점은 내부적인 요인이고요. 기회, 위협은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면 강점하고 기회를 연결해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약점하고 기회를 세워서 세울 수도 있고, 강점하고 위협 요소를 전략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약점과 위협을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강점과 기회를 단기간에 먼저 수행하면서 약점을 보완한다든지 위협을 기회로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부분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합 분석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건데, 한번 요걸 해서 나한테 있는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처음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저한테 주었던 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어요. 나의 강점 50개 찾기, 100개 찾기. 그때 수업 시간에 얼핏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강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강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얼굴이 예쁘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글을 잘 쓸 수도 있고요. 약점이 키가 작다든지 저같이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약점을 기회로 삼아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키가 작다.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반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내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이게 사회복지사에 예전에는 내성적이면 사회복지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존재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3C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경쟁자,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시장의 규모, 성장성, 성숙도 등을 분석하게 되고,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 등 과학 환경들을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환경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내외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고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쟁자, 우리 업체에 대한 경쟁자,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 상품, 이익, 경쟁력 등을 조사하고, 노인요양시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이 속에서 이 기관들의 강점들이 뭔지 이런 걸 다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틈새 시장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경쟁의 서비스 장점, 단점, 포괄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게 됐고,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나 경쟁의 강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2년의 그러니까 자비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최소 이런 부분에서 그게 없었는데 왜 만들어졌을까?
조금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300개가 안 됐던 시설들이 지금 4,3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시간이 결국 10한 몇 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걸 좀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했고 거리 규제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거리 규제 법률적인 소송 이런 과정에서 없어졌고 이런 저제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자비 부담이라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고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비 부담의 원칙을 떨미고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맞지는 않는 거죠. 세 번째는 회사, 우리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 법, 외부적인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조직 내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뭐가 있는지 우리 기관이 우리 인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적 공간은 있는지 아니면 차량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조직 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들을 아까 얘기했던 수학 분석에서도 강점 약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직 차원의 강점 약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후원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은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조직 내부의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특성과 자신의 조직,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 기관, 내 경쟁 조직의 강점과 약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비교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아야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타 기관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지. 타 기관에 못해서 소비자들을 확보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입한다는 것은 살아남겠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몇 개의 동일적인 시장 그룹으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서로 다른 욕구를 갖고는 구별된 집단으로 세분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여행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행사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여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산을 팔면서까지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승장구했던 여행사가 있대요. 살아남고 1년 매출이 60억대를 찍고 이렇게 하는 여행사가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존의 이런 것들 0에서부터 이제 코로나 때 0이 됐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린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얼마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겟층을 정하고 있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체험 여행이 메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여행들을 접목하려고 하는 그래서 상품 개발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거는 영리 기업만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6개가 있는데 이게 10개가 됐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어느 시장에서 고객들이 마케팅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점검해야 되고 조직의 유한한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무한정으로 풀 수는 없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하지만 거의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인 비영리 조직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는 뭐 해서 그에 맞는 효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에서 경쟁자 역량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을 점검해 통해 조직 경쟁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시장 규모, 시장 성장성, 잠재 수요 등 세분화된 시장의 매력도를 중심으로 유리한 표적 시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영리든 비영리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서 변수들은 대표적으로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학적 변수, 행동적 변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그나마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령층들이 조금 많고, 그러면 낮 시간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잡았어요. 근데 낮에 청년들이나 계층들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 근데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런 변수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지리적 변수는 국가, 지역, 도시 단위에서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내는. 삼안동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과 학생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 분포들을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인구 통계학적 변수나 나이, 생애 주기, 성, 소득, 직업, 교육, 종교, 인종,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변수는 생활 양식, 개성, 관계의 지속성. 지금 이제 삼안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다문화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행동적 변수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의 상품에 갖는 지식, 태도, 반응들을 그래서 충성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많이 이야기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특히 청소년들이 요새 아이폰에 매력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제 아이폰을 가진 친구와 안 가진 친구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이폰을 선호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한번 빠지고 되면, 저도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폰이 그래서 한번 익숙해져 버리면 이 안드로이드 시장하고의 이 부분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충성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행동 변수에 따라서 기부자들에 대한 유형들을 보면 회원 기부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용주의자, 일지배층, 그리고 보답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회원 기부자 같은 사회 대명군과 인도주의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월드비전에 후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있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받는 부분,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서 조금 더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받는 거에 있어서 나눔에 대한 고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용주의자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부자라고 얻는 세금, 이런 거 있잖아요. 세액 공제를 받는다, 아니면 세액 경자가 될 수 있는 거. 연말정산에 그러니까 플러스 같은 경우 하니까 플러스만을 따졌을 때 크게 내한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후원을 하는 게 더 내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죠. 가족,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부한다라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사회복지가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빈민층 아니면 이렇게 피지배층이 이렇게 혁명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못 살아서 바꿔보자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부, 자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전통이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답적 일정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고받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절차는 뭐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는 정도에 따라 대량 마케팅, 세분화 마케팅, 틈새 시장 마케팅, 미시적 마케팅 뭐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 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용 조직의 모금 활동에 세분화를 적용하는 부분은 기부자의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마케팅을 시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후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경, 노동, 인권, 여성, 아동, 복지, 교통 등으로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자들한테 특히나 이런 거 있죠. A라는 기업이 상품 A라는 기업의 상품이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동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을 때 기부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고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한테 그때 우리 담배라는 회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금액이 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호하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왜?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담배 회사가 후원사로 들어와 있다면 아이들이 생각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가장 크게 야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결정은 안 하는 게 실제로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 부분이 그 기업도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후원을 하겠다고 한 거겠죠. 왜냐 점점 아이들이 그러니까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흡연 저층이 그리고 성인들은 금연의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타겟팅을 하겠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마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후원을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복권위원회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나누는 거 있죠. 그게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은 종교, 연령, 기부자 소득, 직업 등에 따라서 기부의 참여 정도와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후원자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그 돈이 사용됐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조금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안면에 후원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화시키는 것에서는 저희들의 가치와 후원자의 가치가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원자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 친구가 가지는 부분에서 이 친구의 가치,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은 그냥 후원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고민하는 가치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최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표적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의 마케팅을 노력을 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고객 집단을 말하는 거죠. 저희 기관의 표적 집단은 아동 청소년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 아니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는 주 타겟 집단이죠. 표적 집단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객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내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내거나 후원자들이 내거나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해서 다른 프로젝트 펀딩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고민들을 가는 거죠. 기업이나 조직은 목표 시장을 선정하여 상대적으로 구매 요구가 높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가격을 정하고 유통시키고 촉진한 적재를 사용하면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되는 이런 광해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평가 기준의 고객 경쟁 자사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잠재 수요는 존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는 현재의 경쟁사, 미래의 경쟁사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쟁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경쟁이겠지만 학원도 경쟁일 수 있고요. 대기업인 눈높이도 뭐 교육그룹이죠. 이런 데도 경쟁업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숨어져 있는 경쟁 그룹이 더 많죠. 온라인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있냐, 그리고 실제로 방과후 학교도 경쟁 그룹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마을 학교 이렇게 하면 그 그룹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 목표가 과연 뭔지,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데 노인 프로그램 하겠다,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원,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 기존 브랜드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연결해서 효과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세분화 시장의 매력들을 평가하고 이를 가장 매력적인 시장에서 상품을 런칭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표적 시장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복수의 세분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일 시장을 집중해서 공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나가고, 그 속에서 비차별 마케팅이나 차별 마케팅, 그리고 집중적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의 모금에서는, 그러니까 표적 시장은 기부금을 기부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 낸 사람한테 후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금에서 기부금을 낸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낼 건가, 홍보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그러니까 SNS 통해서 거의 행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올려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월별로 소식지가 나가고 있고, 이걸 취합해서 저희 조직 전체가 함께 만드는 그러니까 기간지 형태의 부분을 지금 현재 연일에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후원자들한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소식지가 저한테 후원하고 있는 소식지가 왔는데, 거기에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게 중 하나가 온라인 소식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를 받았을 때 비용이 절감되고 그 비용은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서 저는 바로 온라인으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받으나 내용은 동일한데 그걸 발송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온라인보다 이렇게 직접 받는 게 좋으신 분은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실제 돌아가는 게 더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찾아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지셔닝입니다. 위치를 어떻게 선점하느냐 이런 개념일 건데, 표적 시장 내 고객들이 마음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하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기관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들 기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좋은 포지션을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점들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고객이 아이들만 있는 경우,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저희들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이 직원들한테는 저 기관에 가면 뭔가 하나는 배우고 나올 수 있어가 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포지션 전략의 유형을 보면 크게 하나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품 속성에 따른 포지셔닝, 그리고 사용 상황에 따라서의 포지셔닝,
제품 사용자에 따른 포지셔닝,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이미지에 따른 포지셔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품 소송에 따른 포지셔닝 하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 유의를 직접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각하면서 고객과 이용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삼성의 휴대폰하고 애플의 휴대폰이 서로를 비방하는 광고 전략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런 거가 대표적인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낫다, 우리는 이게 낫다라고 경쟁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사용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은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과 용도를 연계하여 방법을 찾는 것 이런 건데, 숙취 해소제 뭐 하면 떠오르는 게 계시죠? 갈증 해소가 대표적인 이온 음료들, 그리고 특화 상품 중에 하나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품 사용자에 대한 포지셔닝은 표직 시장에서 소비자나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뭐 남성 전용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여성을 위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제품군을 이렇게 조금 집중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고객이나 이용자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를 통해 자사 제품이 비교 우위에 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첫 번째하고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TV죠. 뭐 QLED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다 그렇다. 그리고 그때 옛날 그 냉장고에 문에 올라서 앉아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부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차의 안전성은 이렇게 급증됐다라고 역으로 공부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보면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몽드를 예를 들어 이제 산소 같은 여자, 스타벅스를 하면 품질 좋은 커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요새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이미지들을 이런 이미지로 점점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 했던 또 하나의 가족, 뭐 사람이 중심이다, 뭐 이런 형태의 기업들의 이미지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그 이미지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도구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마케팅 뭐 믹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기업이나 조직이 목표 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전술적으로 적용하는 마케팅 도구를 말하고요. 여기에는 뭐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제품, 가격, 유통, 홍보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강조한다. 특히 이제 저희들 휴대폰, 대한민국의 삼성의 휴대폰이 해외에 나갈 때 전략이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 있죠. 인도를 들어갈 때 전략하고 중국을 들어갈 때 전략, 그리고 미국 시장을 겨냥할 때 뭐 다 다르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저가 품목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폰의 고가하고 경쟁해서 지금 시장 우위. 근데 이게 여기에서 아이폰이 저가들이 생기는 거죠. SE 제품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와서 경쟁을 지금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서로가 가진 우위 시장을 점거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견고하죠. 이렇게 특히나 자국 상품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판판이 깨지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시장에는 뭐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아이폰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품보다 아이폰이 한 60, 70%, 우리나라 시장하고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삼성의 제품이 60, 70% 이상 80% 가까이를 잡고 있고, 일본은 아이폰이 서로 이제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제품 서비스로도.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시장을 경쟁하는데 저가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 제품 서비스는 뭐 그러니까 상품 형태, 서비스나 상품 형태로 있고 유형, 무형 뭐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핵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상품인 포장, 디자인 등 부가적인 가치와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 조직이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차별화, 고객 만족 서비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 고객 지향적인 전략을 요구하고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인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때 18만원 정도? 한 20만원이 채 안 됐던 상품인데요. 지금도 급할 때는 그걸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포지폰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다양한,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안 돼요. 카카오톡이 안 되지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뭐 라디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있죠? 여기에서 봤을 때 독특한 그쪽 나라에 필요한 독특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다면 거기는 오토바이를 탔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의 휴대폰 앱이 있었고요. 근데 의외로 엄청나게 가벼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하고 이미 그러니까 산지가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상태에 다 샀을 때도 지금 사도 사용해도 크게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인 프로그램 해야 될 때는 그 유심칩 뽑아서 거기 꽂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고가의 휴대폰을 갖고 가다가 깨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잘 안 깨져요, 그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되고, 잠재적 구원자들에게 소득공제나 기부금 영수증. 최근에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페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은 기업, 기업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원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푸라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품을 그러니까 후원 상품을 개발해서 제로페이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자기 직접 여행을 가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후원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로페이를 하다 보면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지불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가격은 제품과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의 가치를 의미하고, 가격은 수익과 직접 연결되고 구매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가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경쟁 기반으로 가격하거나 가치 기반으로 가격.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을 상품을 기획하는데 10,000원짜리로 여행을 만들 수 있겠죠. 간단한 여행은.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괜찮은 고퀄리티의 여행을, 예를 들어서 울릉도로 가는 여행이다. 최소 2, 30만 원의 돈은 필요로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 2, 30만 원의 상품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 대신 지불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원가에 대해서 이제 기본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원가에 대한 부분에서 마진을 얼마나 붙일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마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조직 같은 마진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죠. 근데 이 마진이,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조금 그 애들을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 원이야. 그럼 우리도 만 원 아니면 만 원보다 싸야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치 기반은 굳이 돈의 개념보다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뭐 사전 조사를 한다는 걸 통해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격을 하는 것은 지불 능력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큰 거죠. 특히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타 업종보다는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인데 접근성.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서 유통이 물리적인 장소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 다. 그리고 비용 조직에서 프로그램 장소를 선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참여나 성과를 고려해야 되고, 후원자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해야 되고, 재미있게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접근성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판촉입니다. 홍보와
소통이란데 광고, 판매 촉진, 공정, 인적 판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는 후원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적인 요소를 통해 소비자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면 판매 촉진은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출을 전개시키는 공정관계는 조직이 공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고요. 인적 판매는 조직이 고객 관계 구축을 위해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방송 매체, 신문,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홈페이지, 이벤트 등의 서비스 반대로 해서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와 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산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이고 비영리 조직은 지향하는 미션에 대한 가치를 고객이나 후원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세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는 구매자입니다. 고객이나 후원자, 후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잠재 고객이나 후원자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서 잠재 고객이나 후원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특정한 기준이나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소비자 조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면 경쟁 업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대상자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 여기에 100명이 있어요. 근데 한 기간당 3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100명이 있는데 30명이 4개 시설이 있다. 그럼 25명씩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개 더 만들려고 해. 그럼 이 4개 시설에서 뺏어올 수는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그 유관기관과의 관계도 안 좋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사전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으로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이거는 최대한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따라서 다양한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여하는 고객과 후원자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업무를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도구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 실행의 평가 부분인데요. 마케팅 실행은 전략적인 마케팅 기획을 활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활용하여 고객이나 후원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실행을 위해 마케팅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조직 내부에 공유되어 충분한 보상과 개선의 기회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실무자들이 잘했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돈이 남았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리고 이 결과들을 환류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를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 부분은 다음 녹화 때 아니면 다음 수업 시간에 그 현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시험 기간에 동영상을 들어야 돼서 조금 많이 부담되시기도 하겠지만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현재 단계를 조금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너무 부담 이렇게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저 하만 쪽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시험 마치고 잠시 갔다가 왔는데요. 너무 하늘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도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시면서 여러분의 성장들을 하는 이렇게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 수업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발표 준비를 잘 해주셔야 저희들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